안녕하세요.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30대 남자입니다. 여러분은 가르침이 필요한 사람을 마주하면 어떻게 하시나요? 어차피 남남인 것을 평생 무지하게 살든지 상관이 없어서 무시하고 지나치시나요? 아니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사랑으로 사람을 가르쳐라, 아니면 사람을 잃게 된다는 말처럼 상대를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내 능력이 닿는 곳까지 도움을 주시나요? 저희 어머니는 후자였습니다. 뭐 순수한 사람의 마음으로 가르치신 건 아니지만 어른으로서 또 가족으로서 잘못된 버릇과 가치관을 바로잡아 주신 건 확실해요. 그리고 그 대상은 바로 제 아내였고요. 가르침하면 역시 태어나서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는 부모님의 가르침이 인생에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저희 어머니께서는 늘 저와 제 동생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디서든 엄마가 본다고 생각하고 행동해. 네가 받기 싫은 대우는 남에게도 하지 말고 세상은 좁디 좁으니까 죄 짓고 살지 마라. 이웃에게 친절해지는 게 나중에 돌고 돌아 너희한테 호의로 돌아오는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게 저희 가족은 중소도시에서 뿌리를 내린 토박이었거든요. 건너 건너 옆집에서 뒷집, 앞집, 아랫집 모두 그 집안에 오늘 제사가 있다, 딸이 결혼했다더라, 막내가 대학 들어갔다더라, 어디서 개를 얻어와 키운다더라 등등 소소한 소식부터 집안 중대사까지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작고 단란한 공동체였어요. 저희 아버지는 동네의 작은 2층짜리 건물을 가지고 계셨는데 서울처럼 하느님 위에 건물주님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먹고 살 만큼의 임대료를 받는 그런 건물이었죠. 제가 동네를 걸어 다니면 농담이 아니라 3번 이상 어르신들에게 붙잡혔어요. 어? 유사장네 큰아들이네 하면서 아는 척을 해오셨고 뭐 공부 열심히 해라 덕담도 해주시고 용돈을 주시는 분들도 계셨죠. 그 정도로 옆 동네까지 얼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관계가 끈끈했어요. 한 동네 어르신들의 거의 절반은 그냥 이모 삼촌이라고 부르면서 자랐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지역을 떠나지 않고 대학도 가까운 곳을 나왔고 아예 공시 준비까지 해서 공무원이 됐습니다. 시험 준비할 때도 주변 이웃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어머니께서 친하게 지내시는 분 아들이 제 과외 선생님이셔서 2년 동안 수험 준비해서 논술 면접 준비까지 도와줬었고 아버지 친구분 딸이 공무원 시험 합격 후에 정리한 요점 정리 노트를 제게 넘겨주셔서 아주 큰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저 받기만 한 게 아니라 너무 자연스럽게 저도 받은 만큼 다른 이웃에게 베풀었고요. 군대 휴가 나왔을 때 근처 이모님이 쓰러졌다는 연락을 그 집 초등학교 꼬마에게서 듣고 달려가 응급조치를 했고 제가 받았던 시험 요점 정리 노트를 다음 타자인 사람을 찾아서 대물림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냥 그 동네에서는 그게 자연스러운 분위기였어요. 그러다 보니 다 가족 같아서 동네에서 연애 상대 찾는 게 어지간히 어색하고 또 이상했습니다. 만나려면 그래도 옆 동네는 가야 생판 모르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다가 제가 30이 됐을 때 제 친구를 통해 제 아내를 만나게 됐어요. 아내는 제 친구의 사촌 동생이었는데 하루는 친구랑 동네에서 맥주 한잔 하다가 그러는 겁니다. 야, 동준아, 너만 괜찮으면 내 사촌 동생 좀 여기로 불러서 같이 술 마셔도 되냐? 얘가 야근하다 이제 퇴근한다는데 회사가 이 근처라 뭐 좀 먹이고 보내려고. 그래, 뭐 지금 퇴근하면 진짜 고생했겠다. 근데 너 사촌 동생이 여기 살았나? 아, 둘째 삼촌네 딸인데 원래 서울에서 취업해서 한 6년인가 7년인가 있다가 몇 달 전에 다시 여기로 왔어. 뭐 버티다 버티다 온 모양이더라고. 애가 원래 엄살이 심하기도 한데
또 안쓰럽기도 해서 종종 불러서 뭐라도 좀 먹이고 있어. 그렇게 만난 제 아내는 첫인상이 참 도시적이라는 거였어요. 세련됐다고 해야 하나? 제가 표현하는 데는 영 재주가 없어서 딱 알맞은 단어를 찾지는 못했지만 아무튼 굉장히 도도한 이미지였습니다. 친구의 말대로 아내는 자리에 오자마자 사촌 오빠인 친구 옆자리에 앉아서 우는 소리를 시작했어요. 원래 사람은 반대 성격의 사람에게 끌린다고 하잖아요. 제가 장남이라서 왠지 뭔가 철딱선이 없고 막내 같은 이미지의 아내에게 첫 만남부터 끌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늘 같은 사람만 마주치는 동네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는 것도 한 몫을 했던 것 같네요. 저희는 그 후로 몇 번 더 만났었고 연락처까지 교환한 후에 더 가까워져서 연인 사이로까지 발전할 수 있었어요. 아내와의 연애는 하나부터 열까지 아내가 제게 와서 힘들다는 푸념을 늘어놓으면 제가 살살 달래주는 걸로 끝이 났죠. 그때는 그 넋두리도 제게는 귀여운 애교로 보였고 또 저를 많이 의지하고 또 편하게 생각해서 이러는가 보다 하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약 2년 정도 되는 연애 끝에 결혼 준비를 했을 때 아내의 뭐든 쉽게 징징거리는 성격의 근원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그 원인이었어요. 결혼 전 처가에서 초대를 해주셔서 인사를 드리러 간 적이 있었는데요. 아내는 처가에 들어가자마자 30이 아니라 3살짜리 아이가 됐어요. 아내가 외동딸로 애교도 많고 집안의 귀염둥이인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일단 다 같이 식사를 하다가 아내가 사례가 들려서 기침을 좀 심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장모님께서 사색이 되시더니 휴대폰을 들면서 이러시는 겁니다. 아이고, 기침이 왜 이렇게 심해? 신영이 너 기관지염 도진 거 아니니? 아니, 엄마, 이거 사례예요, 사례. 아니, 그래도 무슨 사례가 이렇게 심해? 안 되겠다. 구급차 불러서 병원 가보자. 유서방 미안하네. 얘가 어려서부터 기관지가 안 좋아서 기침 조금만 해도 심장이 아주 철렁거려. 엄마, 나 이제 괜찮다니까. 진짜 사례야.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가서 검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아유, 아빠까지 왜 이래. 정말 괜찮다니까요. 또 아내가 식사 후에 다 같이 먹을 과일을 깎으려고 하자 장인어른이 바로 뺏어서 직접 깎기 시작하셨고요. 아내가 찬장에 있던 커피잔 꺼내서 먼저 설거지를 하고 커피를 내리려고 했는데 장모님께서는 그것도 못하게 만류를 하시고 아내를 거실로 내보내시더라고요. 직접 하신다고요. 제 동생이 저보다 8살이 어린데 그렇게 사랑을 받고 자란 막둥이인 동생도 어렸을 때만 막둥이 취급, 철부지 취급받았지 중학교 올라가면서부터는 부모님께서 그냥 방임해서 키우셨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정말 사랑 많이 받고 자랐구나. 그래서 그렇게 밝고 애교가 많은가 보다. 라고만 생각을 했죠. 또 그런 과보와 관심이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 게 아내의 사촌 오빠인 친구에게 처가의 슬픈 과거에 대해 먼저 들었거든요. 초등학교 시절의 아내에게는 친오빠가 한 명 있었다고 해요. 친구도 20년이 넘게 흐른 지금도 기억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아내의 오빠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소아암에 걸려 세상을 떠나버렸고 자식 하나를 몹쓸 병으로 잃은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그 후로 하나 남은 딸인 아내에게 온 신경과 애정을 쏟아 키우셨다고 합니다. 아내가 조금만 아파도 집안이 난리가 났고 한 번은 아내가 어렸을 때 놀이터에서 잠깐 사라진 적이 있었는데 장모님께서는 졸도하셨다고 해요. 그 사연을 듣고 나니 장인어른과 장모님의 과보호가 과하다는 생각보다는 참 쓸쓸하고 안타깝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리고 먼저 떠난 오빠의 몫까지
사랑받고 자란 아내의 애교는 장인어른과 장모님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었어요. 결혼 후 저희 부모님께도 마치 친달처럼 스스럼 없이 다가갔어요. 특히나 저희 아버지와 사이가 좋았죠. 저희 어머니께서는 좀 무뚝뚝하신 편이시거든요. 근데 평생 딸을 원했는데 시커먼 아들만 둘 태어나 실망하고 살았던 저희 아버지께 딸 같은 며느리의 등장은 아주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저와 아내의 신혼집과 저희 부모님 댁은 걸어서 5분 정도의 거리로 아주 가까웠거든요. 근데 아내는 금요일 밤부터 일단 퇴근을 저희 부모님 댁으로 했어요. 아내가 퇴근 시간이 지나도록 집으로 안 오고 연락도 안 된다 싶으면 백발백중 저희 부모님 댁에 있는 거였어요. 아내의 넉살은 참 보면 감탄만 나왔어요. 일단 부모님 댁 현관에 들어가면서부터 목소리가 한 옥타브는 올라갔어요. 아버님, 어머님, 신영이 왔어요. 아버님 뼈 껍데기 볶음 먹고 싶은 신영이 왔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요리를 잘하셨거든요. 아내는 늘 그런 아버지께 오늘은 뭐가 먹고 싶고 내일은 뭐가 먹고 싶을 예정이다 라고 먹고 싶은 걸 해달라고 잘 했어요. 종종 주방에서 요리하는 아버지 뒤 식탁에 앉아서 구경만 하는 아내를 보고 어머니가 파라도 다듬거나 양파라도 까라고 하면 아내는 장난스럽게 웃으면서 어머님, 원래 대가의 음식에 초보가 끼어들어서 물 흐리면 안 된대요. 저 같은 초보가 괜히 실수했다가 아버님 음식 망치면 어떡해요? 라고 했어요. 그럼 어머니는 헛웃음을 치시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셨죠. 또 아내는 결혼 후 징징거리는 대상을 바꿨어요. 저에서 저희 아버지로 말이죠. 회사에서 힘들고 억울한 일이 생기면 어김없이 저희 부모님 댁에 가서 아버지가 해주신 안주와 함께 술을 한잔 하면서 아버지 앞에서 푸념을 늘어놨죠. 진짜 못됐지 않아요? 최대리 그 인간 매번 상황에 맞춰서 말을 바꾼다니까요. 무슨 장단에 맞춰서 트위스트를 추라는 건지 그 인간하고 일하다가 한번 진짜 사고 칠 것 같아요. 아이고, 누가 우리 신영일 이렇게 힘들게 하노? 이 시애비가 그 최대리란 인간한테 가서 한 대 콱 지어박아 줄까? 네, 아버님이 혼내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며느리로서 아내가 좀 경우 없고 버릇없이 군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아버지는 그런 아내를 정말 아끼셨어요. 정말 그렇게 원했지만 없었던 딸이 생긴 것처럼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그걸 증명하는 게 바로 아내의 보쌈집이었죠. 결혼 생활 3년이 지나갔을 때 아내와 제게는 눈에 넣으면 아프긴 하겠지만 시도는 해볼 수 있는 예쁘고 힘이 넘치는 2년 터울의 딸과 아들이 생겼습니다. 아내는 둘째인 아들을 낳고 육아 휴직의 시간을 보냈는데요. 늘 입에 제발 이 순간이 안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붙이고 살았어요. 회사에 복직하기 싫다는 아내에게 그럼 그만두고 쉬면서 다른 적성을 찾아보거나 아니면 아예 애들 좀 클 때까지 집에 있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죠. 그랬더니 아내는 공무원 월급으로 집 대출 이자랑 애들을 어떻게 키우냐고 직장이 아무리 더럽고 치사해도 일을 그만둘 수는 없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맞는 말이긴 했지만 제가 보기에 아내는 가정주부보다는 뭐든 일을 하는 게 체질에 맞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저 일을 할 회사를 잘못 고른 거였죠. 그런 아내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은 건 바로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는 둘째가 3살이 됐을 때 아내에게 건물 1층 자리를 내어주시면서 원하는 가게를 하라고 하셨죠. 그동안 아내가 다니기 싫은 직장을 꾹 참고 다니는 걸 보면서 늘 마음 한켠이 안 좋았고 또 건강하고 예쁜 손주들 만나게 해준 것에 대한 보답이라고 하시면서 말입니다. 진짜 친딸이라고 생각을 안 하시면 어찌 이런 배려를 해주실 수 있겠어요? 아내는 아버지의 제안을 3번이나 되물으면서 믿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끝내 아버지 건물 1층에 아내는 임대료도 하나 없이
전적인 지원까지 받아 보쌈집을 열 수 있었습니다. 오픈날 솔직히 아내는 저랑 결혼하는 순간보다도 더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아내는 아버지의 응원과 도움에 전적으로 보답하겠다고 꼭 식당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거라고 하면서 각오가 대단했네요. 초기에는 아침에 나가서 재료 준비하고 밤 10시에 마감까지 하고 오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일했어요. 아무리 직원이라도 장사 초반부터 남한테 소중한 가게를 맡길 수 없다고 잠을 줄이고 몸을 혹사시켜가면서 일했습니다. 식당으로 성공을 해서 아버지 건물에 빌딩을 올리겠다고 호언장담을 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 또한 식당 오픈 후에도 응원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무슨 모임만 있다 하면 늘 아내의 식당에서 단체 회식을 하셨습니다. 1차도 2차도 3차도 한 장소에서 메뉴판에 있는 음식 돌려 시켜가면서 해결을 하실 정도니 며느리 사랑이 아주 대단하셨죠.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아내가 호언장담했던 식당의 성공을 보지 못하셨어요. 그 누구도 상상도 못했고 또 상상도 하기 싫었던 일이 벌어진 겁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 아버지께서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한순간에 저희 집안의 등대이자 그늘, 따뜻한 햇살과 같은 존재인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거죠. 이 사연을 보내는 지금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시간이 그래도 좀 지나서 괜찮아진 줄만 알았는데, 그래도 아직은 아버지 생각을 하고 입 밖으로 아버지 얘기를 하면 가슴에서 울컥하는 응어리가 일렁이는 것 같네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어안이 벙벙하고 당장 남편을, 아버지를 못 본다는 생각에 제정신이 아닌 저희 가족은 그래도 장례식을 치러야 했기에 서로 똘똘 뭉쳐서 서로에게 의지하면서 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가는 길을 배웅했어요. 물론 동네 주민들도 한 명도 빠짐없이 와주셔서 3일 내내 사람이 가장 북적거리는 장례식장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딱 한 명 자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지 짐작이 가시나요? 바로 아내였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에게 없던 딸이었던 아내가 막상 아버지가 돌아가고 나니 가장 힘들어할 것 같았는데 오히려 장례식 자리도 제대로 안 지키고 심지어 가족들에게 말없이 자리를 비운 거예요. 전화도 안 돼서 처음에는 무슨 일이 생겼나 했는데 유유히 상복이 아닌 사복을 입은 아내가 들어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뭐야, 왜 전화가 안 돼? 어? 전화했었어? 아, 내가 가방에 넣어놔서 못 들었나 봐. 어디 갔다 오는 건데? 잠깐 식당에 좀. 왜? 무슨 일 있어? 사장이 본인이 하는 식당 가는데 이유가 있나? 그냥 무슨 일 없나 하고 가본 거지. 하, 그걸 꼭 지금 갔어야 하는 거야? 진짜 이해가 안 간다. 당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슬프기는 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당연히 슬프지. 내가 아버님을 얼마나 좋아했는데. 좋아했다는 애가 말도 없이 별일 없는 식당에 가서 3시간이나 없어져?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성의 없고 무관심한 모습의 아내를 보며 화가 났던 건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상복으로 갈아입고 장례식장에 있으면서도 구석에서 휴대폰하고 또 눈만 떼면 사라졌다가 잠깐 바람 쐬고 왔다, 편의점 갔다 왔다 하는 변명을 하는 아내를 보고 어머니 또한 언짢으셨나 봐요. 조문객들에게 음식을 나르다가 갑자기 쟁반을 그대로 두고 또 밖으로 나가려는 아내를 붙잡고 끝내 화를 내셨습니다. 신영아, 네가 아무리 떠난 네 시아버지랑 허물없는 사이였다고 해도 이건 경우가 아니지 않니? 내가 널 빤히 봤는데 어떻게 20분을 가만히 붙어있지를 못해. 안 그래도 오는 손님들 많아서 손 모질한데 네가 네 시아버지 제삿날에 이렇게 밖으로 나돌아야겠어? 내 남편이 너한테 이런 성의 없는 꼴 보자고 그렇게 잘해준 줄 알아? 적어도 기본은 해야지, 기본은. 그날이 아마 어머니께서 처음으로 아내에게 화를 내신 걸 거예요.
무뚝뚝하긴 하지만 화를 잘 내시는 분은 아니었거든요. 아내도 처음 보는 어머니의 모습에 놀라 그 후로는 잿빛이 된 얼굴로 장례식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아내가 아버지 죽음 후로 점점 변해갔다는 겁니다. 마치 세상에 있는 온갖 굳은 일을 혼자 하는 양 행동하더라고요. 식당이 자리를 잡고 나서 출근 시간이 늦춰진 아내는 출근 시간이 빨랐던 때보다 더 아나무인으로 굴었습니다. 일단 마감하고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그대로 몇 시간을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아무래도 퇴근 시간이 저보다 늦은 아내를 위해 제가 퇴근하면서 애들 하원시키고 집으로 돌아와서 밥 먹이고 씻기고 잘 준비를 시키거든요. 그리고 집에 오면 원래 애들 재우고 내일 어린이집 갈 준비까지 마치는 게 아내의 몫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당연한 수순처럼 퇴근하고 바로 소파에 누워서 휴대폰 하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혜원이 진우 엄마. 빨리 씻고 애들부터 재워. 애들이 엄마가 책 읽어준다고 기다려. 아, 나 너무 힘들어. 당신이 대신 해주면 안 돼? 당신 그 소리 어제도 했잖아. 그럼 대체 언제 애들 볼 건데? 뭐 넉넉하게 회복할 시간 좀 드릴까? 일주일 뒤에는 갑자기 없던 체력이 생겨서 일도 하고 애 볼 힘이 생길 것 같아? 누구는 그 힘이 남아 돌아서 이러냐고. 아,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내가 영영 애들 안 본다고 알아서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리고 난 앉아 있을 시간도 없이 다리 퉁퉁 부어가면서 일하는데 당신은 편하게 앉아서 일하잖아. 그렇게 따지면 당신은 사장이라서 출근도 퇴근도 자유롭잖아. 남는 시간에 나가 친구 만날 생각하지 말고 애들 볼 체력을 비축하든가. 애들은 나만 봐? 나 혼자 나왔어? 부부가 돼서 이 정도 배려도 못 해줘? 아내가 힘들게 일하면 좀 수고했다 하면서 나 좀 쉬게 못 해주냐고. 가족이면서 어쩜 이렇게 남보다 박하게 굴어? 당신은 가족이라서 노동력 착취하냐? 그리고 당신이 일할 때 난 뭐 놀았어? 여기서 문제는 당신이 늘 제일 힘들고 제일 도움받아야 마땅하고 남들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이기적인 마인드야. 제발 그렇게 살지 말자. 어? 당신도 이제 애가 둘인 엄마야. 하나를 얻으면 하나는 포기할 줄도 알아야지. 그러다가 여기 사연을 보내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어요. 아마 이 얘기를 들으시면 저를 허수아비 취급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루는 아내 식당과 계약해서 받아오던 김치에 중금속이 나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내는 바로 그 김치 업체와 계약을 파기했고 혹시나 또 다른 업체와 계약을 했을 때 문제가 일어날까 초조해했어요. 그러다가 아예 김치를 담가야겠다는 말을 하더군요. 근데 김치를 담그는 대상이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님한테 연락드려야겠다. 김치 한 200포기만 해달라고. 뭐? 아니 그걸 왜 우리 엄마한테 부탁을 해? 당신 식당 사람들하고 하든가 아니면 다른 업체를 찾든가 해야지. 당신 가만 보면 아버지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 되게 부려먹어. 난 우리 어머님 김치만큼 맛있는 김치를 먹어본 적이 없단 말이야. 당신 김장 안 해봤지? 그게 얼마나 손이 많이 가고 힘든 건 줄 알아? 힘쓰는 일이 많아서 나랑 희준이도 매번 가서 도와드렸어. 50포기 하는 것도 하루 종일 고생해야 하는데 200포기가 말이 돼? 왜? 어머님 동네에서 김장 같이 하는 무리 있다고 했잖아. 그분들이랑 같이 하면 되겠네. 그리고 설마 내가 꽁으로 해달라고 하겠어? 다 재료비랑 수고비랑 드리고 하는 거지. 비즈니스적으로다. 어머님한테 여쭤보고 안 하신다고 하면 그때 포기할게. 이 고집을 누가 꺾을까요? 아내는 끝내 어머니께 무려 200포기나 되는 김장김치를 해달라는 부탁을 했고 어머니께서는 그 부탁을 수락하셨어요. 싱글벙글 웃으면서 제게 어머님이 해주신다고 했다?
라는 말을 듣고서 아무래도 걱정이 돼서 어머니께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진짜 괜찮으시겠어요? 20포기가 아니라 200포기예요. 아유, 엄마도 알아. 그리고 동네 아줌마들도 와서 도와준다고 했으니까 문제 없고, 6이서 하면 금방 끝나. 신영이가 일당 톡톡히 준다고 했으니까 그거 아줌마들이랑 비자금으로 노나 가져야지. 며칠 후 아내는 오늘 어머님 김장 끝나서 가서 실어 왔다고 너무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식당에서도 손님들 몇 명이 김치 어디서 산 거냐고 직접 한 거냐고 물어봤는데 역시 어머님 솜씨는 녹슬지 않는다. 한 통은 집으로 가져왔으니 같이 먹자고 말이죠. 제가 일당 잘 챙겨드렸냐고 얼마 드렸냐고 하니 아내는 씩 웃으면서 영업 비밀이라고 하더군요. 서운하지 않게 잘 챙겨드렸으니 의심하지 말라고요. 근데 그 의미심장한 미소를 보고 어찌 의심을 안 하겠어요? 저는 바로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죠. 그런데 어머니도 그냥 어, 잘 챙겨주더라 라고 정확한 액수를 말 안 해주시는 거예요. 뭐지? 둘이 말을 맞췄나? 싶더라고요. 좀 상황이 미심쩍긴 했지만 그 후로 며칠 동안 아무런 일이 없었기에 별다르게 할 말은 없었네요. 심지어 어머니는 제 동생이 서울 대기업에 입사를 한 걸 기념으로 아내 보쌈집에서 친한 동네 주민들을 초대해 아내 가게 매출을 올려주셨습니다. 아내는 장사 시작하고 처음으로 30명이 넘는 단체 손님들이 온다는 소식에 그 전날까지 설레하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네요. 그게 다 저희 어머니의 엄청난 계획 중 하나였고 따로 목적이 있었다는 걸 말이죠. 아내 식당에서 단체 회식이 있고 3일 뒤 아내가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퇴근을 하더라고요. 근데 상태가 이상했어요. 어디서 시비라도 거하게 걸린 사람처럼 발을 쿵쿵 구르면서 집으로 들어오는데 처음에는 식당의 진상 손님 상대하다가 피곤해서 일찍 들어온 건가 했어요. 근데 아내가 갑자기 저를 노려보다가 울상을 짓더니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나 진짜 당신 어머니 때문에 못 살겠어. 가서 당신 어머니 좀 말려봐. 당신 와이프 피 마르기 전에. 아니, 이게 다짜고짜 무슨 소린가요? 누가 누구 피를 말린다고요? 제가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아내는 갑자기 눈물까지 흘리다가 안방으로 쾅 하고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무슨 몰래카메라냐고요. 어디서 연예인이 나와서 속았지? 라고 외칠 것만 같았습니다. 아내는 저 상태로 아무 말도 안 해주니 답답해진 저는 어머니 댁으로 향했어요. 더 황당했던 건 집으로 찾아온 저를 보고 어머니가 마치 올게 왔다는 듯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저는 집에 온 아내의 상태를 설명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머니께 여쭙고 어머니께서 제게 들려준 이야기는 한동안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야기였습니다. 몇 주 전에 내가 신영이 가게 김치 때문에 김장 200포기 한 거 알지? 걔가 재료비 포함해서 수고비 넉넉하게 준다고 해서 동네 아줌마들 다 불러 모았어. 순양이랑 영탁이 엄마랑 재순이, 대진이 엄마, 정원 언니까지. 그 양반들도 내 며느리 식당이라니까 보수가 어떻든 도와준다고 했지. 너도 이모들 성격 잘 알잖니. 재순이는 강원도에 사는 동생한테 부탁해서 절임 배추 좋은 거 200포기 예약해서 배달시키고 영탁이 엄마는 친정에 말린 고추 얻어와서 빻아오고 순양이 아들은 우리 김장한다고 와서 배추 옮기는 것도 도와주고 갔어. 그렇게 하루 왼종일 허리 한번 못 펴고 김치 200포기에서 신영이 걔 불렀더니 걔가 딱 먹어보더니 뭐라 하는 줄 아니? 합격이란다 합격. 참 고생하셨다. 너무 맛있다고도 아니고 합격이라고? 내가 어이가 없어서 원. 원래 걔가 한없이 가벼운 아이인 줄은 알았는데 예의도 없을 줄은 몰랐지. 근데 내가 이것뿐이라면 말을 안 해요. 내가 수고비 얘기 꺼내니까 하는 말이 가관이었다. 뭐라 한 줄 아니?
여러분은 아내가 무슨 말을 했을 것 같나요? 아내는 식당 직원들 불러서 몰고 온 트럭에 김치통 수십 개를 실더니 그랬답니다. 어머님, 근데 제가 이번 달에 가계부가 적자라서 당장 수고비를 못 드려요. 정말 죄송해요. 아니, 그럼 왜 일당 톡톡히 준다는 지키지도 못할 말을 했어? 들어간 재료비만 해도 돈이 얼만데. 제가 뭐 이럴 줄 알았나요? 장사가 생각보다 안 돼서 저도 죽겠어요. 그래도 어머님 김치가 있으니까 이제 대박 터질 일만 남았죠. 이래서 가족이 좋은 거라고 하는 건가 봐요. 며느리한테 봉사 진짜 화끈하게 하셨어요, 어머님. 허, 그래도 내가 혼자 한 것도 아니고 도와준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하라는 거니? 그분들 다 가족 같은 사이라고 하셨잖아요. 가족이면 다 힘들 때 돕고 보답 안 바라고 호의도 베풀고 그러는 거죠. 걱정 마세요. 제가 어머님이 담가주신 김치랑 보쌈 팔아서 수입 좀 늘면 그때 서운하지 않게 챙겨드릴게요. 아, 그리고 아예 맨입으로 가긴 그러니까 아내는 지갑을 열어서 돈을 꺼내 어머니 앞에 놨고 어머니 앞에 놓여진 돈은 단돈 5만 원이었어요. 어머니가 황당해서 그 누런 종이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데 아내가 덧붙였다고 해요. 이걸로 다 같이 좋은 카페에서 커피라도 한 잔 사드세요. 달달한 케이크도 드시고요. 열심히 일하고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쪽 쭉 들이키면 만사가 행복하잖아요. 어머님, 저 절대 어머님 은혜 안 잊을게요. 식당 매출 오르면 다 어머님 덕분이에요. 그 말만 남긴 채 후다닥 나갔다고 합니다. 허, 이게 무슨, 정말 저 설명 속 사람이 제 아내가 맞는 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전문 날강도 전문직 사기꾼 같은데 말입니다. 제가 무슨 말도 못 잇고 있으니 어머니께서 헛웃음을 터뜨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그냥 어이가 없고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수치스럽더라. 며느리한테 멍청하게 사기당한 시어머니 된 기분이라서 어디 가서 말도 못했어. 너무 창피해서. 그래도 어떻게 하니? 나 생각해서 같이 일해준 사람들한테는 보답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그날 도와준 아줌마들한테는 내 돈으로 수고비 줬다. 너도 알지? 네 아버지 떠난 후로 내가 누구랑 제일 시간을 많이 보내고 의지했는지. 나 네 아버지 가고 숨도 못 쉴 때 인공호흡 해준 게 그 아줌마들이야.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며느리한테 사기당했으니 수고한 일당 못 준다고 할 수 있겠니?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눈 뜨고 코 베인 그 수치스러움을 아내에게 되갚아 주려고 하셨다고 해요. 아내같이 저밖에 모르는 사람은 역지사지 일을 겪지 못하면 절대로 지 잘못을 모른다고 하셨죠. 그러다가 제 동생이 대기업 취업을 하게 된 겁니다. 둘째 아들의 대기업 취업은 물론 경사지만 또 어머니에게는 복수의 기회가 되기도 했어요. 어머니는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희준이 취업 기념으로 평소 도움을 받았던 동네 사람들 모아서 대접하고 싶으니 가게 자리를 하나 내어달라고 하셨어요. 아내 식당 매출도 올리고 맛있는 음식도 대접하면 일석이조 아니냐는 말로 아내를 설득하신 거죠. 아니, 설득이고 자시고 아내는 일단 처음으로 30명 넘는 단체 손님을 받는다는 생각에 가득 차 바로 어머니에게 예스라고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대망의 그날 아내 보쌈집은 어머니가 부른 동네 사람들로 북적였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계획은 까맣게 모르는 아내는 그저 끝이 없는 주문에 웃으면서 서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한창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때쯤 어머니는 바쁜 아내에게 가서 말하셨다고 해요. 예, 신영아, 너 지금 현금 좀 있니? 네? 현금이요? 왜요? 지금 대진이 엄마가 급하게 100만 원이 필요하다네. 너도 알지? 김장 도와줬던. 내가 바로 줄 테니까 계산대 현금 있으면 좀 줘라. 없으면 앞에 편의점이 있던데 좀 뽑아오고. 어차피 오늘 내가 카드로 계산하는데 현금 필요할 일 없을 거 아니야.
그리고 너 여기 있는 김치 대신 엄마 없었으면 못 만들었어. 아내는 바쁜 와중에 바로 주겠다는 어머니의 말을 믿고 현금 100만 원을 드렸다고 하네요. 그날 30명이 넘는 인원은 그날 아내가 준비한 음식 재료를 거덜낼 만큼 많이 먹고 갔고 초대한 손님들이 배부르게 먹고 다 빠져나간 후 어머니는 계산을 하기 위해 아내가 있는 계산대 앞에 섰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연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내민 카드를 받아 긁은 아내는 당황하더니 다시 그 카드를 어머니께 드렸다고 해요. 어머님, 이거 잔액 부족이라고 뜨는데 혹시 다른 카드 없으세요? 당연하죠. 아예 어머니께서 작정하시고 텅 빈 체크카드 한 장을 들고 가신 거니까요.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혼신의 놀란 연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어머 어쩌니? 그것뿐인데. 아유 내 정신 좀 봐라. 희준이 서울 간다고 자취방에 필요한 물건 사라고 이 카드 줬었는데 신영아 내가 당장은 없고 3일 뒤에 주면 안 되겠니? 네? 3일이요? 그래. 왜? 너 뭐 급하니? 너 내 김치 덕에 장사 잘 될 거라고 금방 돈 벌 거라고 했잖아. 걱정 마라. 내가 3일 뒤에 줄 거고 너도 금방 내 김치 맛 소문나서 돈 벌 거니까. 어머님, 그럼 꼭 3일 뒤에 아까 빌려간 100만 원이랑 같이 주셔야 돼요. 저 진짜 나갈 돈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 알았어. 아유, 정말 웃긴다. 누가 보면 임대료 내면서 장사하는 줄 알겠어. 다른 자영업자들은 임대료만 해결되면 걱정할 게 없다고 하던데. 넌 시부모 잘 만나서 장사하고 임대료 한 번을 내본 적이 없는 애가 이렇게 매일 발동동하면서 장사하니? 마음의 여유 좀 챙기렴. 어머니께서는 3일 뒤 손님들 대접한 음식값을 지불하겠다고 하셨고 아내는 그 말을 믿었죠. 마치 김장을 하며 수고비를 준다고 한 아내의 말을 믿은 어머니처럼 말이죠. 어머니는 계획대로 약속한 3일까지 아내에게 약속한 돈을 보내지 않았고 어머니가 연락마저도 받지 않자 불안한 아내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을 하고 어머니 댁으로 찾아왔던 겁니다. 어머님, 왜 전화를 안 받으세요? 어? 아우, 전화했었니? 내가 요새 희준이 서울 가는 것 때문에 정신이 하나 없다. 오늘까지 외상값이랑 빌려간 100만 원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돈도 안 보내주시고 연락도 안 받으시면 어떻게 해요? 어머, 너 그것 때문에 이 시간에 온 거니? 장사도 안 하고? 아유, 이걸 어쩌나. 너도 알지? 희준이 이제 서울 가서 자취해야 하는 거. 근데 자식이 대기업 가는 효도도 했는데 부모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전세금 좀 보태줬더니 당장 현금이 없구나. 아, 그럼 전 어떻게 하라고요? 당장 음식 재료값이랑 술값이랑 저희 집 생활비까지 나가야 할 곳은 산더미인데 그 돈까지 못 주신다고 하면 저 진짜 큰일 나요. 아무리 작아도 명색이 건물주인데 돈 몇백이 없을 수 있어요? 예. 하루 매출 때문에 당장 큰일 나는 거면 장사 접어야지. 그리고 건물주여도 내가 그 임대료를 다 받는 게 아니잖니. 며느리 너한테는 쭉 안 받고 있으니까. 우린 가족 아니니? 힘들 때는 돕고 보상도 바라지 않으니까 네 시애비도 그렇고 나도 너한테 임대료 안 받는 거잖아. 안 그래? 어머니, 설마 그때 그 김치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아, 진짜 유치하게? 더 유치하게 해줄까? 너 지금 장사하는 거 다 누구 덕분인데. 죽은 네 시애비가 앞으로 하고 싶은 거 편한 마음으로 하면서 돈 벌라고 도와준 건데 시애비가 죽고 나니까 입 싹 닫고 그 식당에서 파는 김치를 시애미한테 무일푼으로 뜯어가? 예, 내가 살다 살다 너처럼 오로지 받기만 하는 이기적인 애는 처음이다. 세상에 공짜가 어딨니? 하물며 부모가 베푸는 사랑도 마냥 공짜로 받을 수가 없는 게 자식 마음인데. 근데 넌 처음부터 글렀다. 사돈 어른들 사랑을 그릇되게 받고 자라서 애가 남한테 베풀 줄도 모르고 그저 나 살궁리 내가 얻을 이익만 계산기 두드릴 줄 알지?
그럼 당장 제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어떻게 하라고요? 어머님 공무원 아들 월급이 더 많았어도 제가 아니래요. 그렇게 나한테 돈이 받고 싶니? 그럼 앞으로 매달 임대료 200씩 내라. 그럼 내가 그거 그대로 너한테 외상값이랑 빌려간 100만 원 돌려줄게. 네? 200이요? 어머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서울에서도 그렇게 낡고 작은 건물에서 임대료 200씩 안 받아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니? 그럼 넌 서울 가서 보쌈집 하든가. 진심이세요? 어머님, 저 매달 임대료 200씩 내면 가져가는 거 없어요. 어떻게 며느리한테 그렇게 가져가려고 하세요? 그러는 너는 뭔데? 시애미랑 시애미 친구들 하루 종일 고생시켜서 김치 뜯어갔니? 됐다. 안 낼 거면 다음 달부터 장사 접고 가게 정리해. 더 착하고 상식적이고 나한테 김치 안 뜯어가는 세입자 찾을 테니까. 그제 아내는 상황 파악이 됐는지 어머니의 옷자락을 뜯어 잡으면서 매달렸다고 해요. 죄송하다고 제가 잘못했으니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말이죠. 어머니는 그 간절한 목소리를 무시하고 아내를 밖으로 쫓아냈고 그렇게 좌절을 하고 집에 돌아온 아내는 제발 제게 어떻게든 해보라고 성을 냈던 겁니다. 어머니의 치밀한 계획과 아내의 수치스러운 행동에 말을 잇지 못하고 있는데 어머니께서는 저를 가리키며 경고를 하셨어요.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 내 편 들 필요도 없고 걔 편 들 필요도 없어. 나야 이번 기회로 신영이 걔가 안 바뀌면 너희 안 보고 살면 그만이고 너한테 굳이 걔랑 이혼하라고 하고 싶지도 않다. 그러니까 너는 신영이가 마지막으로 선택을 할 때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려. 이건 나랑 신영이 문제고 그 후에 네가 신영이 걔랑 어떻게 할지는 네 몫이니까. 어머니는 아내를 바꾸려고 하시는 거였어요. 매정하게 내치고 연을 끊는 게 아니라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겁니다. 본인 부모님의 넘치는 사랑처럼 늘 받는 것에 익숙하고 주는 것에 인색한 아내가 어머니의 낭떠러지에 내몰린 것 같은 역지사지 사건을 바탕으로 바뀌길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의 그 계획은 꽤 성공적인 것처럼 보였어요. 아내는 그 후로 매일 어머니를 찾아가 용서를 구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어머니 마음을 돌릴지 알려달라며 식당 마감하고 거의 1시간 정도 어머니 댁에 있다가 왔어요. 그날 어머니께 자초지종을 듣고 집으로 돌아간 저를 신락 같은 희망에 차서 바라보는 아내에게 말했었거든요. 이번 일은 전적으로 네가 시작한 일이야. 어떻게 가족이란 변명으로 우리 어머니를 등쳐먹을 생각을 해? 나는 여기서 빠질 거니까 괜한 기대하지 마. 네가 어머니한테 용서 구하고 어머니 요구대로 행동하고 용서 구해서 바뀌면 나도 다시 생각해 볼 거고 끝까지 당신 잘못은 없고 개선의 의지조차 없다면 헤어지는 거야. 당신이 결정해. 제게 이런 통보까지 받은 아내는 정말 벼랑으로 몰린 기분일 겁니다. 그러니 매일같이 어머니 댁 문 밖에서 칼에 찬 죄수의 심정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일주일 뒤에 석고들제를 하던 아내에게 어머니께서 제안을 하셨다고 해요. 아내는 집에 돌아와 뭔가 묘한 표정으로 제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어머니께서 아내에게 집 주소로 보이는 게 수십 개 정도 적혀 있는 종이를 주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 종이를 멍하니 보는 아내에게 말하셨다고 합니다. 그거 나랑 내 친구들이 봉사하러 가는 독거 노인분들이랑 저소득층 아이들 집 주소야. 근데 이걸 저한테 왜? 네가 정말 달라지고 싶다면 네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가까운 이웃부터 도와. 너 지금 누리는 거 너 혼자 얻은 것 같니? 착각하지 마라. 다 널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호의와 간신 때문에 결혼도 하고 돈 벌어먹고 사는 거지. 혼자 잘 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 업보랑 마찬가지로 내가 베푼 친절은 꼭 어떤 형태로든 다시 나한테 돌아온다는 걸 네가 안다면, 베푸는 것만으로도 나한테 도움이 된다는 걸 안다면 내가 다시 너한테 기회를 주도록 하마.
거기 적힌 주소로 네가 식당에서 파는 보쌈 넉넉하게 포장해서 보내봐. 네? 어머님, 이거 적어도 15군데는 넘는데요? 아깝니? 나랑 네 시애비는 너한테 공짜로 건물자리 내어줄 때 하나도 아깝지 않았는데 아까워? 그럼 너는 딱 그 정도 수준의 호사만 누릴 애라는 거야. 그게 아까워서 앞으로의 기회나 행복을 포기하는 애라고. 그럼 다음 달까지 자리 정리. 아니에요, 어머님. 저 할게요. 안 아까워요. 제가 받은 게 몇 갠데 고작 이런 게 아깝겠어요. 알겠어요, 어머님. 그래, 잘해보렴. 그리고 행여 안 보냈으면서 보낸 척 할 생각은 말어라. 내가 거기 주소 연락처까지 다 아니까 일일이 다 확인할 거야. 그렇게 아내는 어머니가 낸 마지막 과제를 해내기 위해 매일 하루에 4~5군데씩 포장한 보쌈을 바리바리 들고 직접 배달을 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매일 어머니께서는 그 리스트에 있던 분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잘 먹었다고. 그리고 며느님이 참 예쁘고 친절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어머니는 제게 그 말을 하시면서 그래도 가서 나 망신 줄 일은 안 했나 보네. 라고 하시더군요. 아내가 어머니와 저의 신용을 얻으려고 고군분투한 지 거의 5일 정도가 됐을 때쯤 아내 가게 마감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내가 집에 오지 않는 겁니다. 오늘도 어머니한테 사과드리려고 갔나 싶었는데 아내도 또 어머니도 전화를 안 받더군요. 그렇게 30분 후에 어머니께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는 전화를 받자마자 지금 애들 데리고 신영이 가게로 오렴 이라고 말씀하신 뒤 끊으셨습니다. 아니, 뭐 미리 설명 좀 해주면 어디가 부러집니까? 황당하긴 했지만 궁금하기도 하고 또 동시에 걱정도 돼서 자다가 깨서 칭얼거리는 애들을 어르고 달래서 아내 식당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술에 취한 두 고주망태들의 화합을 보고 말았네요. 어머님, 솔직히 어머님이 어머님 친구분들 중에서 제일 젊어 보이세요. 피부도 아직까지 탱탱하시죠? 저 솔직히 대진이 어머님이 어머님보다 동생이라고 하셨을 때 표정 관리하느라고 혼났잖아요. 근데 그 탱탱한 피부에 주름 만든 게 신영이 너야, 너. 아이, 어머님, 저도 어머님 때문에 여기저기 새치 났잖아요. 우리 어머님 너무 무뚝뚝하고 또 제 말에 대꾸도 잘 안 해주셔서 제가 얼마나 무섭고 서운했는지 아세요? 예, 이건 내 성격이야, 성격. 널 안 좋아해서가 아니라 난 원래 누구한테든 그래. 아이, 원래 그런 게 어딨어요? 그리고 사람 마음이 표현을 안 하면 알 방법이 없는데 조금이라도 표현을 해야죠. 불이 절반 정도 꺼진 식당 구석에서 나란히 마주보고 술을 마시고 있는 어머니와 아내. 저는 그 묘한 광경을 보면서 천천히 그 둘에게 다가갔어요. 아, 뭐예요? 뭔데 이 시간에 애들까지 데리고 오라고 해? 남편. 어머님이 나 과제 다 했다고 같이 술이나 한잔 하자고 하셔서 마시고 있는 중. 알고 보니 아내는 그날 어머님이 내준 과제를 다 끝냈었고 그걸 안 어머니가 아내 식당 마감 시간에 맞춰 오셔서 술 한잔 하자는 제안을 하신 거죠. 뭐 확실히 한 잔은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어머니와 아내 둘 다 알코올로 속 안에 있던 앙금을 소독한 것처럼 보이긴 하더군요. 애들은 잠에서 깬 김에 신나서 텅 빈 식당을 뛰어다니면서 놀고 저는 어머니와 아내와 같이 앉아서 천천히 술의 힘을 빌려서 서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아내가 이런 말을 꺼내더군요. 제가 이건 정말 얘기하고 싶어서요. 아버님 장례식에서 제가 계속 자리를 못 지켰잖아요. 근데 그게 아버님이 덜 그립다거나 제가 아버님을 덜 좋아해서가 아니라 저는 원래 장례식에 잘 못 갔어요, 어머니. 가면 어렸을 때 우리 오빠 장례식 갔던 기억이 나서 영정 사진을 보면 꼭 오빠 얼굴이 기억나서 좀 힘들었거든요. 조문 오라는 연락받으면 늘 돈만 보내고 가지는 못했어요.
그냥 그렇다고요. 그것만 알아주세요, 어머님. 저 진짜 저희 아버님 좋아했어요. 저한테 희망을 주신 분이니까. 몇 년 동안 혼자 끌어안고 있었던 아내의 고백에 어머니의 표정이 묘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앞에 있던 절반 정도 남아있던 술잔을 가져가 마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그래, 알겠어. 신영이가 먼저 간 양반을 참 좋아했지. 이제는 알지. 말해줘서 고맙다, 신영아. 대화라는 게 그냥 일상적이라서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뭉치고 뭉쳐서 도저히 엄두를 못 내는 꼬인 오해를 풀어지게 해주는 힘이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네요. 이 사건 후로 아내는 달라졌습니다. 받는 걸 당연시 여기지 않고 주는 걸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무료로 아내의 가게에서 보쌈 세트 대짜리를 먹을 수 있는 쿠폰을 혼자 만들어서 어머니께서 계시는 봉사회에 등록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또 매달 용돈 겸 또 임대료를 안 받으시는 어머니에게 성의의 표시로 50만 원씩 드리고 있어요. 어머니는 원래 평생 너한테는 임대료 받을 생각 없었다. 먼저 간 남편의 뜻인데 어떻게 그걸 바꾸겠냐고 그냥 너 겁먹게 하려고 한 소리라고 했지만 그래도 아내는 조금이라도 성의 표시를 해야 본인도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자각하면서 살 것 같다고 받아달라고 했네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어디 그 돈이 필요한 분인가요? 그 돈은 항상 모으셨다가 손자들 간식이나 장난감, 필요한 학용품을 사는 데 쓰시고 나머지는 적금으로 묶어서 나중에 애들 학교 다닐 때 학원비로 쓰라고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게 선의 순환고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친절에는 바이러스와 같은 감염 효과가 있는 거 아시나요? 왜 누가 내게 기분 좋은 호의를 베풀면 나까지 기분이 좋아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친절하게 굴 수 있어지잖아요. 내게 베풀어진 친절을 당연하게 그냥 흡수만 하지 않고 남들에게 반사하면 언젠가는 나비 효과처럼 더 큰 친절이 나를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몇 주 전에는 아내와 애들과 그리고 어머니를 모시고 가족 여행을 갔다 왔어요. 속초로 가서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양미리 구이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내가 불판 앞에서 본인이 굽겠다고 하다가 양미리 3마리를 태워 먹긴 했지만 예전 같았으면 남이 구워주는 음식을 당연하게 먹었을 사람이 이제는 먼저 남에게 해주고 싶어 한다는 걸 보고 참 많이 바뀌었구나, 정말 노력하는구나 싶어서 아내에게 고마웠어요. 그리고 아내를 바뀌게 해준 어머니께도 감사했습니다. 부모의 은덕은 낳아서 기르는 은덕이고 스승의 은덕은 가르쳐서 사람 만드는 은덕이라는 말처럼 아내에게는 그 스승이 저희 어머니가 아닌가 싶어요.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서도 꼭 인생에서 참된 스승을 만나는 기회와 또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주는 스승이 되는 기쁨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